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원죄와 같이 씌워진 여러 가지 멍해가 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서울 시민을 버리고 자기만 홀로 도망갔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런승만이다. 이렇게까지 비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이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부산 정치 파동의 이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거를 알고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돼 있는 이 대통령 간선제를 폭력을 동원해서 직선제로 동원해서 독재 권력을 연장시킨 것이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은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니까 국립묘지에서 파내자 이렇게까지 아주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러 가지 중에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비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6.25가 아주 한창인, 지금 전선에서는 인민군하고 중공군하고 정말 피나게 싸우고 있고, 후방인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자기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임기를 연장하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 독재 권력을 연장한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규정지어진 그런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 씌우기라고 하는데,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누구를 공격을 할 때,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격을 당하는 상대 측은 내가 왜 도둑놈이야? 나는 도둑놈이 아니야! 도둑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동원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혹시 도둑놈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규정되어지는 이런 행위를 이제 프레임 씌우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 정치 파동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조금 세계사적이고 동북아 관계사적인 이런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재헌헌법에서 재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죠. 이걸 이제 직선제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1952년 7월 23일까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당이라는 걸 만들질 않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군, 여당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정당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하도 이 붕당 정치, 사색당파 이런 거에 아주 치를 떨어가지고 정당이라는 거는 이거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내 카리스마로 통치를 하는 것이니까
정당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정당들이 전부 야당 세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6.25가 나가지고 낙동강전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미군들을 재빨리 참전시키고 하는 그 큰 공에도 불구하고 6.25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6.25 때 우리가 처음 남침을 당했을 때 정부가 너무나 급히 피난을 가는 바람에 젊은 장정들을 피난을 시키지를 못하고 정부가 후퇴를 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들이 점령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전부 징집을 해다가 인민군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낙동강전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4 후퇴 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민군들이 또다시 우리 청년들을 끌어갈지도 모르니까 이 청년들을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으로 입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인민군들이 끌어가지 못하도록 부산까지 같이 피난을 가자. 그래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만 17세에서 40세까지 남자 중에서 경찰이나 군인으로 들어간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을 전부 이 국민방위군에다가 합류를 시켜서 1.4 후퇴 때 부산까지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50만 장정들을 부산으로 피난시키는 과정에서 이 국민방위군 지도부들이 이 국민방위군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돈을 전부 착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동설 안에 이 국민방위군들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밥도 못 먹고 잠은 남의 집 헛간에서 자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국민방위군 사령관하고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군법에 회부해가지고 총살을 시켰어요. 어찌됐건 이런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창 양민 사건은 무장공비가 출몰했다고 그 지역 일대 사람들을 우리 군인들이 가가지고 공비하고 내통을 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을 총살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그 입지가 상당히 좀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무렵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수행 목적과 미국의 전쟁 수행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처음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공산군이 남침을 해와서 38선을 무력화시켰으니까 국제사회가 그어준 38선은 이건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38선 이북 지역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전쟁 수행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적들이 38선을 넘어서 침략을 해왔으니까 침략을 해오기 이전 수준까지 적을 격퇴시키는 임무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민군과 이 적들을 38선 북쪽으로만 퇴치시키는 선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표와 미국의 전쟁 목표가 수없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중공군이 300만 대군을 한국전에다 투입을 해서 끝없는 소모전을 하다 보니까 미군의 희생이 너무 크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합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한 다음에 미군은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휴전선 38선 부근이면 가장 좋다.
그래서 나중에 휴전선이 보면은 38선하고 거의 비슷한 선에서 그어집니다. 거기까지 이제 적들을 격퇴시킨 다음에 적당히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강적을 만난 겁니다. 미국이 자꾸만 엉터리 휴전을 맺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미국은 허리춤을 붙잡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들어왔을지는 모르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야.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는데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딱 부여잡고 38선 이북에 미수복 지역을 우리가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싸워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죽을 노릇이죠, 지금. 바로 이 무렵에 1952년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지 국회의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서 그 사람하고 얼렁뚱땅 그냥 엉터리 같은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은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1952년에 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서 이승만을 실각시키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는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당신들이 그러면은 나도 생각이 있지. 그래서 1951년 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민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야당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 개헌안이 통과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개헌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올리버라고 하는 그 정치 고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인과 미국인들이 나름의 이유로 대통령 바꾸기를 좀 원하고 있다. 국회는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뇌물도 받고 압력도 받고 있다. 현행헌법화의 대선은 한국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나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실각시키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서 엉터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 11월 31일 날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했는데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를 지지하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여당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때 자유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처음으로 자기를 지지해주는 정당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정당 이름이 자유당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버티 파티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어떤 개인의 자유, 하늘이 인간에게 준 천부적인 자유라는 것에 아주 굉장한 집착을 보이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당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여당이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카리스마로 통치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이 국회의원들을 전부 막 공작을 하고 매수를 해서 자기를 대통령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 정치라는 건 이제 나를 후원하는 여당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여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여당을 만들려고 하는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매수를 당해가지고 이승만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내 자유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원내 자유당에서는 주장이 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국부로 그냥 추앙을 하고, 하지만 아무 실권이 없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고 실제 통치는 국무총리가 하는 내각제를 하자. 그래서 내각제 개헌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원외 자유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외 자유당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후원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소리냐, 미국식 그 대통령제, 대통령을 직선하는 제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야당 연합 세력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다시 지난번에 부결됐던 그 안을 조금 수정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또 냅니다. 이 상황에서 벌어진 내용이 뭐냐? 그 당시에 미국이 가장 열심히 후원을 한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수, 조병옥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장면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를 체포할지 모르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미군 병원으로 도망을 가요. 부산에 있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됐는지 부산 앞바다에 떠 있는 병원선으로 도망을 가서 그 병원선 안에서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말이야, 이번에 내각제가 되면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장관 자리는 당신들에게 줄게. 나를 지지하시오. 무슨 파는 나를 지지해주면 무슨 장관 자리를 줄게.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던 이 문서를 경찰한테 뺏겼어요. 원내 반이승만 세력이 5월 29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기습적으로 실수를 해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아예 이번에는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의 공작을 하다가 이 공작 문서가 경찰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초강수의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장택상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고 이범석 씨를 내무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실기에서 공산 침투 분자와 폭도 소탕을 명목으로 부산 경남북에다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수행을 하느라고 시간만 남은 전방으로 가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격려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대권 꿈에 젖어 있던 이 장면 씨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장면 씨가 이제 가톨릭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아주 풍부한 구호 물자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는 공작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180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장면을 지지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강수를 둔 거죠. 특히 장면 씨는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장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1961년 5.16이 났을 때 국무총리였던 장면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해화동에 있는 수녀원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사흘간 종적을 끊고 수녀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 병원선에 숨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매수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탄 차를 헌병들이 동원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 당시에 바로 이제 이런 일련의 행위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산 정치 파동의 핵심 본질은 뭐냐? 미국이 이 국회의원들을 매수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공작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고 직선제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를 하고 이 미국의 의도에 맞선 것이 바로 부산 정치파동의 핵심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전부 끌어갔는데 이건 전부 장면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당시에 장면, 김성수, 조병옥 이런 사람을 미국이 열심히 밀었는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씨가, 김성수 씨는 동아일보의 사주죠.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승만을 비난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열심히 공격을 하는 야당의 신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계엄 선포는 뭐 반란적인 쿠데타다 하고 비난하면서 부통령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유엔의 한국위원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압력을 놓고 뭐 영국공사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 가지고 뭐 계엄령을 선포하라 압력을 놓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 나오는 신문들을 보면 한국에서 지금 전방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후방에서는 이런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수행하느니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다 뭐 이런 보도를 하지를 않나, 뭐 주한 프랑스 공사가 항의각서를 이승만에게 뭐 전달하지를 않나, 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목적은 뭡니까? 적당히 엉터리로 휴전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국을 부여잡고, 미국 당신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적들을 퇴치해서 우리 383 이북 지역에 있는 저 2천만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해서 저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부여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시켜 준 다음에 당신들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전쟁을 하다 말고 도망가느냐. 이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을 해서 383 이북 지역을 해방시키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이 일을 내가 해내겠다. 이게 바로 부산 정치파동의 핵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아주 초강수를 두고 나오니까 미국이 한국 군부를 움직여가지고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움직였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이용문이라는 장군이고요. 여기 있는 분은 그 당시 이용문 장군의 직속부하였던 박정희 대령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이 현대사가 얼마나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박정희 대령이 1952년에 이용문 장군하고 같이 이승만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는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 좀 복잡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일 날 직선제 개헌안을 24시간 이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를 하살하겠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용문 장군을 앞세웠는데, 여러분 이용문 장군은 이건계 변호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건계 변호사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용문 장군이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공기 소탕하러 갔다가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는데, 그 아들인 이건계 씨가 그 당시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치안본부장으로 막 발탁을 해서 열심히 키워주고 하는, 이런 참 두 분이 꽤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일본 육사 선후배 관계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두 사람을 이용을 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해본 결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급하다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울 경우에 과연 이승만의 리더십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지금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장명이라든지 조병옥이라든지 김성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승만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따져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승만을 대체할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는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봐도 내각제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집권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밉든 곱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절충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놓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이 내놓은 내각제 개헌안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여기서 좋은 거 뽑고 내각제에서 좋은 걸 뽑아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발췌 개헌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췌 개헌안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당이 지금 국회를 쥐고 있으니까 국회를 쥐고 있는 야당을 설득을 해서, 야, 너희들이 원하는 이런 조항도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있는 안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해서 타협하자. 그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 발췌 개헌안이라는 것입니다. 발췌 개헌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다.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자.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으로 바뀐 발췌 개헌안이 1952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직선제로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74.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있었던 그런 포스터 이런 것들입니다. 전 가족이 이 박사에게 표를 드리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 정치 파동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승만이가 독재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깡패들을 동원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직접 대통령을 더해먹기 위해서 이 짓을 벌였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했던 것은 보다 심각하고 원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미국은 빨리 좀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이승만이라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불후의 고집불통이다. 이 사람한테 한번 휘말려 들어가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이 국제법에 이 달통한 인물이 미국의 약점을 다 알고 미국의 약점을 끝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고집을 꺾지를 못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해서 결국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이 국회의원들의 이 방해 공작을 무력으로라도 찍어 눌러가면서 전쟁 수행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 정치 파동은
한국에 적합한 권력 구조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대립이었고, 그리고 전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중첩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이제 4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내각제가 가능했겠느냐? 이건 도저히 한국 상황에서는 내각제는 안 되겠다.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이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데 굴복을 해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뭐 국회에서 대통령을 엉뚱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말 잘 듣는 사람을 미국이 적당히 구슬러가지고 엉터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이 떠났다면은 대한민국은 베트남 짱 난 거죠. 간단합니다. 바로 이 그렉 브라진스키 같은 이 미국의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산 정치 파동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미국의 이 단견적인 이런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서부터 이제 그 틈만 나면 외치는 게 있습니다. 북진 통일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북진 통일을 할 테니까 미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는 38선 이북 지역을 수복할 수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휴전선 부근에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계속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중공군들은 보급선이 다 끊겨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한 방만 때렸으면은 중공군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통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이 원산에다가 상륙을 하자라고는 원산 상륙 작전 계획을 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그 수많은 군인들이 여기 다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인천 상륙을 하듯이 여기를 피해가지고 원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원산에서 평양으로 쳐들어가면 바로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이 원산 상륙 작전 계획을 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걸 거부를 합니다. 야,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유럽이 중요한데 한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3차 세계대전이라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벤플리트 장군의 원산 상륙 작전을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통일의 꿈이 무산이 돼버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 공산군들이 다 와야 되니까 우리를 조금만 도와달라. 이게 바로 북진 통일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무슨 엉터리로 그냥 북진 통일을 외친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에 와가지고 이 뭐 소련 그 비밀문서가 해제되고 중국에서 비밀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때 그냥 한 방만 쳤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승만의 북진 통일이 옳았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공산주의의 핵심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주한미국 대사나 이런 뭐 미8군 사령관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 침략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패퇴시키거나 우리가 패퇴하는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사이에 타협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랬는데 미국은 어떻게든지 타협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 타협을 어떻게든지 깨부수고 자기가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발버둥 친 것이 부산 정치 파동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을 그 독재자라고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는 뭐냐? 이 공산주의 사관이에요.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독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만 없으면 그냥 바로 공산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놈의 저 부르의 고집불통 이승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승만을 쓰레기통에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급하니까 이승만의 리더십은 유지해줘야 되겠고 야당들도 어떻게 좀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자기네들은 전쟁을 끝나고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췌개헌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발췌개헌안이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4.19의 그 도화선이 됩니다. 내용이 뭐냐?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부통령도 직선제로 하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니라 각각의 정당이 후보를 내서 각각 선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출마하면은 부통령을 같은 당이 내죠. 민주당도 같은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를 내가지고 같은 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도록 하는 이게 러닝메이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발췌개헌안에서는 뭐냐? 대통령은 자유당이 될 수도 있고 부통령은 민주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왜 열어놨느냐? 미국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야, 대통령은 이승만이 할지 몰라도 너희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부통령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당의 후보를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야당에게 부통령 자리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산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1956년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56년에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신익희 씨, 민주당 후보를 냈습니다. 조봉암은 이제 혁신계라고 그래서 냈는데, 신익희 씨가 선거 유세 중에 저 이리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540만 표. 그런데 부통령 후보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 후보들이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부통령이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문재인의 부통령 홍준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제대로 정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하셔가지고 직무 중에 순직을 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부통령에 돌아가는데 이 부통령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당 대통령의 야당 부통령이 됐으니 이놈의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 없는 모순이 벌어집니다. 공무원들이 누구는 대통령 편에 서고 누구는 부통령 편에 서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열심히 장면 후보를 도와줬거든요. 그걸 알고 군인들도 그냥 장면한테 가서 줄 서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1956년 대통령 선거 때 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타도하자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물고 뜯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선거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선거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 싸는 산송장이다, 이런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웃기는 국민들이냐면,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 540만 표, 조봉암 210만 표, 돌아가신 신익희 추모표가 185만 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투표한 사람이 180만 표예요.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여러분 지금 이 1956년 선거가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3년 후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3년 후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전직 공산주의자고, 나중에 이 사람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죠. 이런 사람이 210만 표의 표를 받았으니 그거를 본 이승만 대통령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자유당 인사들이 이걸 보고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결과가 1956년 선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만 지금 막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것 같죠? 195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 아주 극렬한 그 선거운동의 선봉에 동아일보, 김성수 계열의 동아일보가 앞장을 섰다. 그리고 캐톨릭이 경향신문이 그 이후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캐톨릭이 만든 신문입니다. 이 경향신문이. 캐톨릭은 장면 지지파들이잖아요. 경향신문이 가장 그 앞장서서 이승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신익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정치판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막 자기 그 파에 막 부통령 후보들을 막 사퇴시켜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되게 만들고 막 그 아비규환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그 1956년 대선에 210만 표를 받은 진보당 당수 조봉암인데, 1956년 선거를 총지휘를 했던 나중에 요 사람이 최인규인데,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이제 시민들이 막 그 거리로 쏟아져 나오니까 발포령을 내렸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최인규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옥중자서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오래돼서 시중에는 구할 수가 없는데, 헌책방이나 이런 데 가서 구해보실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이 무렵에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전국 181개 선거구 중에서 조봉암 득표수가 이승만을 능가한 곳이 25곳이나 될 정도로 조봉암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조봉암이 누구예요? 전직 공산주의자이자 이 무렵에도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표가 90표 이상으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 다 부정선거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강원도 유권자 대부분이 군인이었고, 군인들이 투표 결과 조봉암이 70%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득표를 있는 그대로 뚜껑을 열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거를 방해하지 않고 투표 결과대로 개표를 발표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바로 최인규라는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쓴 옥중자서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15 선거에서 내무장관은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조봉암이 우세할 경우에 당선을 선포하도록 묵인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국군과 유엔군이 피를 흘려서 찾은 나라다. 지금 전쟁 끝난 지 3년밖에 안 됐다. 이것을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산당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내무장관 자리에 앉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드디어 발췌기원의 모순이 1956년에도 문제가 됐고 1960년 대선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후보로 나왔고 민주당 후보로는 조병옥 박사가 나왔는데 조병옥 박사도 선거하기 전에 암이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는 무슨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미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셔가지고. 자, 이제 부통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1956년 선거를 하고 보니까 여당 대통령에 야당 장면 씨가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야당들은 4년 동안 대통령이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1960년 선거가 됐을 때, 이번에 또 야당 후보가 부통령이 되면 이거 정말 이게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당이 당선되도록 만들자라고 거국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이 이게 4.19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유고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부통령의 이기붕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4.19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하고 1956년서부터 자유당 일각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 제도가 돼서 한 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빨리 헌법을 개정하자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점을 알면서 누가 나서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도 못한 상황에서 1960년 선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파행의 근원은 결국은 1952년에 미국이 대통령과 국회를 타협시키기 위해서 얼렁뚱땅 만든 이 발췌 개헌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모순이 그냥 폭발하게 된 것이 1960년 선거다. 4.19 때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내무부 장관 최인규, 아까 그분이 요분입니다. 요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형 당하기 전에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옥중자서전을 쓰고, 그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총을 쏜 사람은 경무대에 있는 경호 책임자, 요 사람입니다. 곽영주. 두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1960년 4.19 때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발포를 해서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발포 명령자를 그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자, 발포 명령을 내려. 발포 명령 안 내리면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도 경찰은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지 않습니다. 왜? 4.19 때 다 사형당했잖아요. 이 문제가 1980년 광주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5.18 첫날 전남대학교 앞에서 공수대원하고 전남대 학생들 간에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경찰들이 계엄군을 향해서 투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계엄군은 계엄 업무를 수행하러 오는 바람에 그냥 빈총 들고
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진압 경찰들은, 그러니까 시위 진압 경찰들은 이 돌이나 이런 게 날라오면은 그 충격을 덜할 수 있도록 그 방석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앞에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최루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압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큰 방패를 가지고 있어서 돌이 날라오는 걸 막고 시위를 진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들은 그냥 철모에다가 실탄 없는 그 총안자로 차고 그냥 군복 입고 광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전남대 앞에서 학생들이 돌을 던지니까 멀뚱멀뚱 서 있다가 날라오는 돌에 막 머리를 맞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공수부대한테 돌을 던져 그래가지고 와장창 하고 가서 붙은 게 5.18 광주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위가 이제 점점 더 격화되다 보니까 1980년 5월 21일 3시경에 그 당시 전남 도경국장인 안병하라는 분이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찰 해산하라, 경찰 해산하라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시위 진압 임무를 포기하고 다 전남도청 안에 있는 체육관으로 들어와서 추리닝을 갈아입고 민간 옷으로 갈아입고 전부 해산 도주했습니다. 시위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이 경찰이 시민과 계엄군 사이에서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가 사태가 점점 악화되니까 경찰이 이 상황에서 해산 도주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있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은 책임자들이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시위 진압 장비 하나 없는 계엄군과 시민이 무장을 하고 맞서는 극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 광주 사태가 더 악화된 것이 우리의 아픈 현대사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때 이 경찰 해산을 명령을 한 안병하라는 사람을 지금 좌익들은 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병하 씨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안병하 씨를 직위해줘 버렸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계엄군하고 시위대하고 사이에서 이 시위 진압을 해줘야 이게 이 충돌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위 진압을 해야 될 사람을 해산시켜서 전부 다 도주시키고 나니까 계엄군하고 시민이 그냥 와장창하고 맞붙게 만드는 이 책임자를 직위해제한 거죠. 오늘날 지금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 생각을 해봅시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왜 저렇게 끝까지 물고 들어져가지고 저 지금 치매에 걸린 사람을 광주까지 데려가가지고 저 모진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욕을 가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 우리 군도 5.18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경우에 절대로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지를 않습니다. 왜냐? 법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뭐에 의해서 이분들 형집행 정지하고 특별 사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형을 안 당한 것이지 법적으로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광주 같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이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쏠 것이냐? 나라가 망해도 이 사람들 총 안 쏠 겁니다. 안 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당사자들을 지금 저렇게 모욕하고 조리 돌리고 광주까지 끌고 가서 저 인간적인 모멸감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1956년 11월 달에 진보당이 창상됐고 거기에 당수가 조봉암 씨였습니다. 조봉암 씨가 추구하는 진보당 정치의 핵심은 책임 있는 혁신 정치, 수탈 없는 계획 경제, 민주적 평화 통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형태인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58년 1월 달에 진보당 주요 간부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가지고 조봉암과 친분이 있는 양명산이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체포가 됐는데 그 양명산의 진술에 의해서 조봉암 씨가 간첩에 돈을 받았다. 북한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진보당이 반국가단체로 해산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조봉암 씨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조봉암 씨를 추모하는 무슨 죽삼 조봉암 기념사업회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핵심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공이 아닌 거예요. 반공을 제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반공이 아닌 이 진보당을 합법정당으로 등록시켜준 것도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압력을 가해서 진보당 같은 거를 합법정당으로 등록을 시키게 만들었느냐?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이승만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카드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요, 미국이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언론인들이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언론인들을 누구를 뽑느냐? 가장 이승만에 반대하는 경향신문 기자, 가장 이승만을 공격을 하는데 앞장선 동아일보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뽑아다가 미국에 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오늘날 그렇게 미국 연수기회를 갔다 와서 만드는 사람들을 미국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관훈 언론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다 나와요. 사상계가 이승만 정부를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상계를 누가 운영했느냐? 장준하 씨가 운영을 했어요. 사상계를 운영하는 자금, 사상계를 찍는 종이, 사상계에 실리는 여러 가지 정보 다 미국 정부가 제공해 줬습니다. 왜?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보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봉암 노선은 좌우 합작 노선이었습니다. 조봉암 노선은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 대리의 각축장이므로 두 강대국 모두가 한반도에서 거리를 두도록 우리가 비소 비미의 중립 외교 정책을 추구하자. 말은 좋죠. 네? 외세와 결탁하여 한반도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내 세력을 외세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민족자주 원칙을 세우자. 평화적 민주선거 통일을 통해서 수립될 통일정부는 영세 중립국으로 나가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해방 이후에 좌우 합작론이 조봉암이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였습니다. 좌우 합작은 결과가 뭐죠? 공산화입니다. 자, 그러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추구한 이 좌우 합작의 종착역은 필연적으로 이게 공산화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막 입이 부르트도록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좌우 합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순진한 몽상가였을까요? 아니면은 좌우 합작이라는 위장막을 쓰고 공산화라는 종착역을 향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위험천만한 선장이었을까요? 그 후의 행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미국이 아주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조봉암을 사형시키지 말라. 근데 이승만은 눈 딱 감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봉암 사형이 잘못됐다고
2011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1월 20일 날 대법원이 진보당 사건을 재심을 해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간첩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재심이란 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간첩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이 간첩이었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적인 구속기간이 있어요. 2주 동안 구속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2주 동안에 이 수사가 안 끝나면 수사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계속 구속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구속기간이 연장돼 있으니까 이 재판은 불법이야. 재판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무효야 하고 재심을 때리는 거예요. 2011년 1월 20일 날 조봉암 재심 사건에서도 조봉암이가 간첩이었느냐 아니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주간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일성이가 1956년에 조봉암에다가 대선 자금을 보냈다라는 소련의 비밀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2011년에 이 조봉암 무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그 문제의 비밀 문서입니다. 1968년 9월 김일성이 북한을 방문한 드미트리 폴란스키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겸 내각 부의장에게 우리가 북한이 1956년 남한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956년 3대 대선 때 무소속 조봉암 후보가 북측에 조언을 요청을 했고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서 진보당을 설립을 하는데도 간여했습니다. 조봉암 후보를 지원을 했고 너 대선에 나가라. 나가면 우리가 돈 지원해 줄게. 그래서 진보당 설립을 지원하고 1956년 남한 대선에 조봉암이가 출마하니까 조봉암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조언을 했다. 그래서 조봉암을 우리가 열심히 공작을 했는데 1959년에 이승만 저 괴뢰가 조봉암을 처형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보당 공작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김일성이가 폴란스키에게 토로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이 폴란스키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문서가 바로 올 5월에 밝혀진 것입니다. 조봉암은 북측에다가 나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봉암은 우리에게 해당 인물을 달라고 했다. 우리는 정치국에서 이 편지를 토론했고 다른 동지들을 통해 조봉암에게 연계체가 될 수 있는 합법정당을 설립하라고 제안했다. 진보당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든 겁니다.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조봉암은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는 조봉암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대통령 출마도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나간 겁니다. 대선 한두 달이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서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은 김일성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진보당도 만들려고 그래서 진보당도 만들고 진보당의 후보로 조봉암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고 그 선거를 위해서 돈까지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승만에게 저 진보당 등록시키라고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무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6월 14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자, 이러고도 조보암이라는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자이고 민족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엉뚱한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시켰습니까? 최인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목이 매도록 이 사람들이 이런 짓까지 했다. 이런 짓까지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었고 신익희 추모표가 180만 표가 나와서 합치면은 지금 이게 몇 표입니까? 이게 거의 400만 표가 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자, 이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가지고 우리 싸울 필요 없어요. 공산당들의 수법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알면 충분히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 왜 싸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무기를 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투표만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체제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